소개해 보면 그런 부학요법에 대한 이런 자극이 진단적 의미를 넘어서 또 최근 연구 중에 어떠한 특징으로 우리가 부학요법을 이해해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혈류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 산소 포화도와 관련된 어떤 혈액의 순환에 대한 특징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건가 해보면 이런 내용들은 국소 자극을 통해서 신경과 면역 관련 말초를 자극하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외부적인 자극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초 신경의 말단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 말단 신경 자극이 다양한 신경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가는 전달 또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축삭 반사로 이루어지는 특징 또 이 과정에서 말단 조직들에 있어서의 각종 염증성 물질들을 기준으로 하는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케모카인과 같은 세포 신호 전달 물질들을 촉진해서 하나의 또 치료적 작용에 활용되더라. 그게 결국은 단순히 모세혈관에 대한 특징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에 대한 활성, 사실은 말단에 있는 마스터셀과 같은 셀들이 이제 염증과 관련된 또 염증과 면역 조절에 관련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들이 받으면 이 자극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적 면역이 있고 비특이적 면역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특이적 면역은 어떠한 항체와 항원에 의한 반응들. 그러니까 결국 항원이 있을 때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하는 면역 반응이 특이적 반응이라면 비특이적은 뭔 거죠? 그냥 우리 몸 세포가 아닌 이물질에 대한 일종의 포식 작용을 하기 위한 그냥 이물질에 대한 포식 작용. 근데 이 이물질이 뭐냐? 원래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은 건 다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구도 혈관 안에 있으면 생리적 산물이지만 혈관 밖으로 세포 사이로 혈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독소가 되고 이 독소에 대한 반응으로서 면역 반응이 염증을 통해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적혈구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을 마크로파지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상 세포도 있을 때 없으면 있어야 될 때가 아닌 엉뚱한 데 있으면 다 면역 반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비특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학요법이나 뜸요법들은 이 비특이적 면역 조절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또 억제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하게 항진되어 있는 면역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처럼 과하게 이렇게 일어난 문제들을 또 억제하려면 결국은 그런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도록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대상들을 없애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항진된 면역 조절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건 아직은 모든 과정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병리적 기전 또 치료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충분히 한의학이 해왔던 실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론이 맞는지를 찾으려면 임상적 검증이나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추론이 안 맞다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상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추론은 어쨌든 보면 가장 그럴듯한 합리적인 방법인 거고 그런 합리적인 것들로 증명되는 게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학요법의 국소 자극, 면역 조절에 대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뉴로 이뮤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신경과 면역이 서로 상관돼서 조절 작용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에 부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초혈관을 자극을 하고 말초혈관에서 자극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기되어 있는 다양한 신호 전달 물질들이 면역세포나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말단에 작용해서
결국은 중추신경증 축색 반응을 야기하기도 하고 면역 조절을 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의 이제 그 개념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얘긴즉은 더 이상 한의사들이 한의사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항요법 왜 해요? 그런데 죽은 피 빼려고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그러니까 현명한 질문에 보통은 우문현답인데 현문우답을 하지 말길 바래요. 예. 죽은 피 빼는 거는 절대 현명한 대답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설명하는 게 환자를 설득하고 우리가 치료하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밝혀야 될 일은 아직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위적으로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등에다가 부항요법 하는 거, 아니면 팔다리에 부항요법 하는 거, 아니면 아시혈에 하는 거, 아시혈이 아닌 건치게 하는 거,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찾아야 될 숙제인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료들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경 조절, 내분비 조절, 면역 조절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이 일어날 수 있다 중에 하나가 이런 논문이다 라는 거죠. 예. 이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것입니다. 헤모다이나믹 체인지. 예. 우리는 이제 시술에 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려고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부항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나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전 세계 커핑이라고, 보통은 부항을 영어로는 커핑이라고 합니다. 컵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커핑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이런 거를 보여줘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거 너무 황당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중국에 가도 이러한 불쇼를 통한 치료법 정말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중의학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한의학에서도 하는 데 많고 참고로 영등동에서 한의원도 그냥 애매한 한의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저런 한의원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인테리어도 잘했고 홍보도 잘하고 정말 나도 한의원을 한다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컨셉으로 한의원을 합니다. 다만 이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걸칠게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문제는 딱 제 눈에 그게 있어요. 위생적이지 않다예요. 예. 물론 이 현장은 위생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환경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동남아 코로나19 이전에 각지 오지 체험도 해보고 동남아 여행도 해봤을 거지만 그런 데 가서 막 체험해보면 저런 데서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되는데 결국은 또 하게 되는 거 보죠. 이것입니다. 예, 이거. 지금 보면 자침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부항하고 있어요. 예, 대나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대나무. 예, 이건 중국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왜 중국에서 부항컵이 대나무 컵을 썼는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중의사들은 자침하고 나서 그 자침부에다가 부항을 하는데 침이 부항컵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컵 사이즈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 치료와 부항을 결합을 시키는 거죠. 남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도자기를 이용해서 부항을 하기도 해요. 예, 여러분 집에 있는 저기 밥그릇을 이용해서도 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식기세척기에 한번 넣어놨다가 뜨끈뜨끈할 때 몸에 붙이면 조금 있다 부항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을 황당한 눈으로 보겠지만 예, 다 가능한 일이다. 예. 이런 부항도 있네요. 전신 부항. 근데 이거 미국 가면 이렇게 해요. 음압을 이용한 부항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 가면 다양한 부항기를 그냥 다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용과 건강 기능성과 구분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만들어졌어도 건강 기능성으로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부항 치면 여러분 원하는 스펙과 사양대로 다 삽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한의사가 쓰는 전용이 있고 일반인이 쓰는 전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의사가 쓰기도 하고 의사가 쓰기도 하고 일반인이 쓰기도 해요. 심지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 그냥 아무나 써요. 그래서 저도 심심해서 예, 실습용품으로 사다 놨는데 학생들이 이게 공용품 사물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써요. 예, 여러분은 이런 부항의 의미를 아직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미용으로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방을 좀 줄여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건 아마 생리통 아니면 복부 지방 줄여보고 싶어서 이거는 뭐 등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아무튼 이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문구 사진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도구에서 특징은 뭐죠? 이걸 재활용할 거냐, 일회용으로 할 거냐를 면밀히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번 쓰고 다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혈액에 오염이 됐다면 오염된 혈액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독 관리할 수 있는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혈액 오염 물질을 걸러내서 안전하게 세균과 혈액 오염으로부터 소독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하려면 여러분 지난해 위생침법 소개할 때 위생관리 방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돼. 근데 그것을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없다면 이렇게 피가 묻는 사연요법 도구를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만 원짜리 도구를 써가지고 습식 사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을 2, 3만 원을 쓰기엔 너무 부담되는 거죠. 2, 30만 원짜리 쓴다? 그거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고가를 쓴다는 거는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거고 재활용이 아닌 일회용으로 쓴다면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일회용이에요. 단가를 계산해서 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가격대로 구매를 해야겠죠. 그런 용품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항은 크게 현대적으로 보면 건식과 습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거는 약간 메타포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상적으로 출혈을 경험하는 부항을 습부항이라고 표현하고요. 출혈을 하지 않는 건부항. 그러니까 이거는 습부항, 이건 건부항이에요. 그러니까 출혈이 아니라 음압으로 피부 자극만 하겠어요. 그럼 건부항. 출혈을 통해서 부항을 하겠어요. 그럼 습부항. 근데 원래 습부항은 정식으로 말하면 자락관술이라고 말해요. 자락관술. 자락을 통한 관술. 관이라고 하는 거는 컵을 말하는 거예요. 컵. 그래서 시술은 건부항을 통한 시술법과 습부항을 통한 시술법이 구분돼야 됩니다. 왜? 건부항은 출혈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교차 감염이 없잖아요. 위험이. 그러니까 출혈에 의한 교차 감염이 없는 부항 시술의 감염 관리와 출혈이 있을 때 교차 감염이 생겼을 걸 전제로 하는 감염 관리는 달라요. 트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건부항, 습부항기를 분리해서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원칙은 습부항기는 재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부항기는 적절한 위생 관리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습부항기는 그래서 반드시 앞에 이제 일회용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전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습부항기를 재활용하려면 잘 세척 관리하는가, 멸균하는가. 근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 전문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함 멸균, 그 다음에 화학적 소독, 화학적 살균. 이 두 과정이 기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고함 멸균을 하면 문제 뭐냐? 우리가 플라스틱 재질은 고함 멸균을 하면 다 녹아요. 재질 자체가 고압과 고온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활용 부항컵. 이거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하겠어요? 이거 다 녹아버리는데.
예, 녹는지 안 녹는지 저희 다 테스트 해봤어요. 예, 다 녹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고압으로 걸면 또 환경 호르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또 걱정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혈을 하면 결국 뭐죠? 자락을 하는 출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일어나야 될 소독 과정이 전제가 돼야 돼.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고려하는가. 그리고 출혈을 시키니까 란셋도 일회용을 써야 돼. 란셋 쓸 때도 일회용 란셋 뚜껑을 쓰는가. 예, 제가 체크리스트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 혈액이 묻을 수 있거든요. 란셋 뚜껑에. 그냥 실습실에 있는 비품들이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만약에 한의원을 나중에 경영할 때 경혈학 실습에 있는 비품대로 시술하지 않나요? 예, 적잖아 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한의사들도 장갑 끼고 시술하지만 과거에는 한의사들이 일회용 시술할 때 장갑 끼고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드리냐?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던 동영상 제가 만든 동영상 한 2년 전에 여러분 경혈학 실습 선배들이랑 할 때 보여드린 동영상 꼭 시청해보고 거기서 했던 절차가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이제 부항 시술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예, 일단 시술자 손 씻어야 되고 손 씻고 나서 멸균 장갑, 일회용 장갑 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술할 환자 부위를 소독을 합니다. 소독이라기보다는 항균 처리를 하는 거죠. 학술적으로 항균 처리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소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독은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무생물에 붙어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을 소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의 세균을 없애는 과정은 항균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환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소독을 항균 처리를 하는데 보통 알코올을 할 수 있고 베타딘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베타딘을 권장을 합니다. 소독하는 법은 이미 배워서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한의사 협회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준비한다. 원래는 이제 멸균할 때 수술실 과일, 수술실 용품처럼 정리한다예요. 이렇게 녹색 포대에 싸가지고 보관하는 건 뭐냐? 바로 고압 멸균 처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포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병원에 있는 수술 도구는 다 이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품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장법도 소개하는데 여러분 포장법 몰라도 돼요. 굳이 재활용할 거 아니니까 그냥 일회용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의사협회도 우리 양방의료처럼 수술실 준하게 합니다라고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매뉴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멸균 장갑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갑 끼는 것까지 소개하는데 우리 근데 참고로 말하면 실습실에 있는 건 멸균 장갑은 아니에요. 그리고 멸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갑을 알코올 소독으로 닦는 거죠. 여러분은 이 과정은 꼭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장갑 끼고 그 장갑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갑을 수시로 알코올로 닦는다. 그러면 장갑을 벗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용품을 푼다. 그리고 란셋, 일회용 란셋을 쓴다. 사실은 이 란셋 캡도 사실은 일회용을 써야 돼요. 멸균침도 일회용을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안 쓰니까 그냥 저는 란셋, 볼펜심으로 된 란셋 리드를 드리는 거죠.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베타딘 소독을 합니다. 베타딘 소독을 하고 말려야 됩니다. 베타딘 소독이 말라야 그 다음에 자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베타딘 소독을 하고 난 뒤에 그 부위를 삼능침으로 자락술을 하게 되고 자락술 부위에 부항컵을 부착을 합니다. 이때 일회용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음압을 걸기 위해서 부항기로 석션합니다. 석션. 음압 걸기 위한 석션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항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락합니다. 예, 자락. 그 다음에 부항컵을 댑니다. 석션기를 댑니다. 음압을 겁니다.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음압을 걸어서 혈액이 배출이 되면 이제 그것을 함께 버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안 버리고 재활용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술 부위를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를 덮어줘야겠죠. 근데 보통 한의원에서 잘 안 덮으려고 해요. 안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옷이나 속옷에 혈액이 묻을 수가 있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아니면 좀 귀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파스를 붙여줘요. 한방 파스. 뭐 그거는 안 한 거보단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한방 파스가 위생적일까요? 한방 파스는 상처가 난 부위에 붙이면 안 됩니다. 왜? 한방 파스에 세균이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죠? 한방 파스를 상처 부위에 붙이는 거는 적절하진 않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이 부위를 소독거즈로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실에 오면 일회용 반창고로 붙이는 과정을 소개할 거예요. 그게 동영상에 이미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항컵에 혈액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음압을 빼서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피를 닦아내고 부항컵이랑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베타딘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즈를 댑니다. 그리고 나서 오염된 부항컵은 혈액을 제거하고 소독합니다. 재활용하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일회용 쓰면 이건 안 해도 돼. 물론 정말 일회용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어디 오지에 가서 내가 뭔가 의뢰하게 했는데 도구가 없네? 일회용이 없네? 그럼 해야죠. 이렇게. 그때 가서는 이제 고민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재활용하는 내용이 지금 써 있어요. 재활용하는 내용. 멸균 소독액에 화학적 소독을 30초 이상 담근다. 그것을 중류수로 헹군다. 그것을 고압 멸균을 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항기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학적 살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압 멸균 가는 건 알아서 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적 살균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게 화학적 살균력이 좋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각종 세균별로 살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베타딘이에요. 그걸 잘 해요. 근데 알코올보다 베타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알코올 소독이나 베타딘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적 소독액을 할 때 꼭 종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주의점. 사용 시 주의점 적절한 부위에다가 하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항컵이 사이즈가 있어요. 밑면의 직경을 크기로 정해놨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밑면의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1호는 가장 크고 5호는 가장 작아요. 직경이. 보통 1호가 한 40mm, 50mm 정도까지 돼요. 정확하게 제가 안 재봤네. 5호가 보통 1cm, 10mm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 음압을 걸고자 하는 면에 맞춰서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크기가 클수록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량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기량이 다르다는 건 뭐죠? 공기를 한 번 빼냈을 때 여기서 빠지는 것은 반절 빠지면 반절만큼은 음압이 덜 걸리는 거지만 이걸 똑같은 압력으로 여기다 적용하면 여기는 공기가 다 빠졌으니까 거의 진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면 피부에 걸리는 음압 압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사실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부 자극의 강약이 조절이 안 돼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심지어는 피부 각질이 탈락되는, 그러니까 피부가 뜯어지는 일도 생겨요. 심각하죠. 피부가 뜯어져요. 피부가 뜯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표피층이 없어지고 그 밑에 진피층만 남는다는 뜻이야. 그럼 그건 화상화에 준하는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3도 화상에, 그러니까 2도 화상에 준하는 손상을 부항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적절한 체위에 적절한 컵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함유, 그러니까 굴곡을 살피라는 거죠. 예, 굴곡진 데서는 부항이 안 돼요. 예, 음압이 안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뼈 있는 부위는 음압이 잘 안 걸려요. 예, 이게 저기 피부에 걸리게 돼 있어서. 약한 자극부터 시작하라는 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극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것도 결국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피부 전체에 사이토카인과 같은 자극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 뭐죠? 자극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극량. 자극량은 뭐죠? 음압의 크기와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음압도 크고 시간도 길면 강자극, 음압도 작고 시간도 짧으면 약자극, 음압은 크지만 시간이 짧으면 중간자극, 음압은 작지만 시간이 길면 강자극. 예. 이러한 특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음압과 시간이 자극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둬야죠. 그리고 음압은 면적과 관련돼 있죠. 어차피 피부가 받는 자극의 크기니까. 그래서 부항시술 시 조심해야 되는 게 뼈 주변에서 골절 부위 삼가하라고 하는 건 아무튼 아파요. 예, 골절 부위에다가 부항 뜨면 아파요. 뼈 아파요. 뼈가 아파요. 예. 그 다음에 임신부의 하복부 조심. 당연하겠죠. 예. 화관법 시술 시 화상주의. 화관법이라고 하는 게 음압을 걸기 위해서 음압을 거는 이 공간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피부가 이 불에 노출이 되니까 온도로 인해서 화상이 야기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 아까 도자기나 이 유리컵 같은 것을 물에 담궈놔요. 뜨거운 물에 담궈요. 그러면 이게 이 닿은 컵의 이 경계면이 40도가 넘어가면 피부에 40도 이상의 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항이 닿은 부분이 화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항컵을 몇 도의 온도에 담궜는지 알고 써야지. 어. 그래서 화상주의, 왜 뜬금없이 화상이라는 말이 나올까 할 때. 그 다음에 침관시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자침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부항을 이렇게 석션을 해요. 근데 생각 없이 이걸 하다가 부항을 했더니 침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석션이 이렇게 돼서 피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근데 침도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침은 박힌 채 석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이 더 깊숙이 박히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항 잘못하면 침이 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뼈 돌출 부위 잘 안 된다. 절약 시술 시에 사혈량은 10ml 이하로 하자. 10ml. 예. 10ml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종이컵이 120ml입니다. 종이컵. 네, 여러분이 일회용 종이컵 쓰는 게 120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 정도다라고 예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일회 출혈량을 어느 정도 예상해요? 그러면 종이컵을 비유해서
대략 머리에 형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1호 사이즈의 부항컵의 이 밑면의 크기가 대략 일회용 종이컵 크기 정도하고 부합하거든. 그러면 일회용 종이컵의 10분의 1 높이가 10ml니까 일회용 부항컵에 쌓여 있는 이 출혈의 높이를 계산하면 대략 10ml에 가늠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 출혈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항의 금기. 일단 저혈압 환자 조심, 피부 과민 환자 조심, 그 다음에 부항하는 피부 부위에 정맥류 같은 혈관이 부풀어 있을 때 조심. 왜냐하면 혈관이 부풀어 있다는 거는 혈관이 풍선처럼 팽팽해요 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부항을 쓰면 어떻게 돼? 예, 정맥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맥류는 혈액을 뺄 때 주사기로 빼야지 부항기로 빼면 안 돼. 임산부 조심. 그 다음에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 굴곡된 상태. 그러니까 근육이 뭐죠? 근육이 너무 팽팽하게 수축돼 있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과하게 경련돼 있는 때 그 근육에다가 음압을 걸면 근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이 너무 심한데 거기에 물리적 자극을 하면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고무줄이 땅땅한데 그 땅땅하게 고무줄을 당긴 상태에다가 작은 자극을 주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지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근육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의 힘이 걸려 있을 때 부항을 과하게 하면 그 과한 부항 자극으로 근세포 파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술 부위가 릴렉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모발이 많은 부위, 머리가 있는 부위에다 부항하기 어려워요. 음압이 안 걸리니까. 피부 궤양이 있을 때, 피부 궤양, 피부 손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사나 골절 부위 조심하라는 거고. 그래서 부항의 부작용 사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처럼 부항을 심하게 하면 오른쪽처럼 수포가 생길 수가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예요. 수포가 이렇게 생겨요. 화상 같죠? 근데 이 부항 시술에 의한 음압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이 출혈이 된 게 아니라 세포 간질액이 표피층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된 거예요. 수포 반응으로. 안 좋죠? 화가 나다 실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화가 나다가 실수가 오른쪽처럼 생겨. 예. 심각하죠. 화상 입어가지고 이 영역이 다 괴사가 일어났잖아요. 끔찍하죠. 이런 거 보면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예요.